1598년 동북아시아에 큰 상처를 남긴 채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조선의 피해가 컸지만 웬의 철군,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하지만 불과 310년 뒤인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 이후 일본 역사를 모릅니다. 260년간 일본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260년의 비밀을 하나의 도시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600년 9월) 세키가하라 전투가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그가 선택한 본거지는 도쿄만 옆 습지였어요. 지금의 도쿄입니다. 당시 이름은 에도였죠. 사실 이건 도쿠가와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의 세력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황무지를 준 거였거든요. 오사카는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는데 에도는 바닷물이 넘실대는 늪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는 이 모욕을 기회로 바꿨어요. 1603년부터 본격적으로 에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방파제를 쌓는 거였습니다. 도쿄만에서 밀려오는 바닷물을 막아야 했거든요. 방파제를 쌓고 나니 물에 잠겼던 땅이 드러났어요. 그게 지금의 긴자입니다. 긴자라는 이름은 은화 주조소가 있어서 붙은 건데 원래는 도쿄만의 일부였던 곳이죠. 도쿠가와는 전국에서 인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도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면서요. 수만 명의 인부가 간척 공사에 투입됐고 이들을 먹여야 했어요. 그런데 밥만 주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였을까요? 에도만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서 밥 위에 얹어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에도마의 스시, 지금 우리가 먹는 초밥의 시작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일본에 스시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생선을 발효시켜서 오래 보관하는 고급 음식이었죠. 에도에서 만든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갓 잡은 생선을 바로 밥 위에 얹는 거였거든요. 문제는 빨리 상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식초를 밥에 넣었습니다. 식초가 부패를 막아주니까 갓 잡은 생선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죠. 지금 초밥이 약간 시큼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도 건설 현장에서 태어난 서민 음식이 260년이 지나 전 세계인이 먹는 요리가 된 거예요.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도쿠가와는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1635년 산킨코타이 제도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전국의 영주들, 우리말로 하면 다이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1년은 에도에서 살고 1년은 자기 영지에서 살게 만든 겁니다. 전국의 다이묘가 260명에서 280명 정도 있었어요. 이들이 모두 1년마다 에도와 영지를 왕복해야 했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평균 100명에서 15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떤 다이묘는 2775명을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어요. 일본 서남단에서 에도까지 왕복하는데 100일이 걸렸죠. 이게 겉으로는 다이묘들을 통제하려는 제도였습니다. 가족을 에도의 인질로 잡아두고 왕복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쓰게 만들어서 반란할 여력을 없애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효과가 있었어요. 에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260명의 다이묘와 그 가족들, 수만 명의 수행원들이 1년의 절반을 에도에서 살았으니까요. 여기에 그들을 상대하는 상인, 장인, 하인들까지 합치니 18세기 중반 에도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섭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어요. 같은 시기 조선 한양의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19세기 말에도 25만 명 정도였습니다. 에도의 4분의 1 수준이었죠. 더 중요한 건 도시의 역할이었어요. 한양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지만 에도는 달랐습니다. 정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경제 허브였거든요. 산킨코타이 때문에 전국의 부가 에도로 흘러들었습니다. 다이묘들은 영지에서 거둔 세금을 쌀로 받아서 오사카 시장에 팔았고 그 돈으로 에도에서 생활했어요. 이 과정에서 도로가 발달하고 숙박업이 번창하고 유통망이 촘촘해졌습니다. 에도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간척은 계속됐고 도시 면적은 넓어졌죠. 지금 도쿄 23구 면적의 5분의 1 정도인 124제곱킬로미터가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간척으로 만들어진 땅입니다. 에도는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계획 도시였습니다. 도쿠가와는 처음부터 에도를 일본의 심장으로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니혼바시라는 다리를 만들고 이걸 기점으로 전국 5대 도로를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모든 거리는 니혼바시에서 시작했고 니혼바시에서 끝났죠. 반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잖아. 일본은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통신사를 보내긴 했지만 이건 외교 의례였을 뿐이에요. 일본이 뭘 하는지 진지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특히 에도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일본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일왕이 수도를 교토에서 에도로 옮겨왔어요. 에도는 이름을 도쿄로 바꿨습니다. 동쪽의 수도라는 뜻이죠. 이때 도쿄는 이미 인구 100만 명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265년간 축적된 인프라,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 상업 네트워크, 숙련된 장인들이 있었어요. 메이지 정부가 서양 기술을 받아들일 때 도쿄는 완벽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1872년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1914년 도쿄역이 완공됐고 도쿄는 일본 철도망의 심장이 됐죠. 1923년 간토 대지진으로 도쿄가 초토화됐지만 1년도 안 돼서 재건됐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도시를 만드는 시스템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도 시대 260년간 계속 도시를 확장하고 간척하고 건설했던 노하우가 축적돼 있었거든요. 1935년 도쿄의 인구는 636만 명에 달했습니다.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었죠. 2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폐허가 됐지만 또다시 재건됐어요. 한국전쟁 특수로 경제가 부흥하면서 도쿄는 현대식 대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신칸센이 개통됐고 수도고속도로가 뚫렸죠. 지금 도쿄도의 인구는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최대 도시권 중 하나예요. 이 모든 게 160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습지에 방파제를 쌓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한 도시를 키우는데 260년이 걸렸어요. 그 260년 동안 일본은 외국과 전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과는 단 한 차례도 전쟁이 없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260년 동안 일본은 도시를 키우고 경제를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뭘 했을까요? 한양은 여전히 한양이었습니다. 지방도시는 성장하지 못했고 중앙 집권은 강했지만 경제 네트워크는 정체됐어요. 임진왜란의 승리가 만든 안도감이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진 나라야. 다시는 감히 못 올 거야 라는 생각이 260년간 지배했죠. 그 사이 일본은 도시를 키웠어요. 도시가 커지니 상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하니 기술이 축적됐고 기술이 축적되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조선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 왜구들이 우리보다 앞서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평화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조선은 임진왜란에서 이겼지만 그 후 260년의 평화를 도시 건설에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에서 졌지만 그 후 260년의 평화를 에도라는 도시에 쏟아부었죠. 결과는 1910년에 나왔어요. 도시가 국력을 만들고 국력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해요. 에도가 도쿄가 되기까지 260년이 걸렸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까지도 260년이 걸렸죠. 그 260년은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적을 무시하면 안 되고 평화를 낭비하면 안 되고 도시를 키워야 합니다.